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아이템이 또 바뀌었죠.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비싸진 않고요. 물론 이제 진검입니다. 진검이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장식장도 있고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들어진, 물론 도금 소지 허가를 받은, 넘버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여기 도금 소지 허가를 받은 칼입니다. 도금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기는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11월 7일에 나온 일요신문 뉴스입니다. 이해찬 체제를 흔들어라, 여권 철철 경계론 역할론 사이,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철이가 돌격대장이고 양정철이 뒷배가 아니냐, 이해찬이 이선을 후퇴하고 이낙연이 등판하고 양정철이 총선을 기획하고 이철이가 나중에 청와대 행으로 가는 게 이들의 이제 시나리오다, 뭐 이런 가십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가십성 기사들은 기자들이 이제 뭐 국정원에 이제 국내 파트 정보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여기저기 도는 정보 같은 거, 찌라시 같은 거 끌어 모아가지고 만들거든요.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약간 진실도 섞여 있고 거짓도 섞여 있는데 뭐 이런 내막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냐 허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실제 이런 건지 허상인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 이런 의심이 된다, 이런 가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철철 라인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철 라인은 뭐냐면,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삼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이제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철철 라인은 뭐냐, 삼철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랑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철철이다. 양 원장은 민주당 총선 전략을 짤 그랜드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고요. 이철희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철철 라인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경계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진원지는 친노무현계 중진그룹,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이나 이해찬 씨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찬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역학구도에서 이철희 의원은 이제 이해찬 씨를 비판하는 돌격대장을 맡고 있고, 양정철 원장은 뒤에서 전략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뒷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이 철철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긴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싸우는 게 2017년 중후반에 이재명 씨 몰아내려고 싸웠던 이후로 아주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이해찬 사태론 물꼬가 터졌던 10월 중순 이후 친노 중진그룹 일각에서는 철철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철을 이해찬 지도부를 흔드는 배우로 사실상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내 뒤를 씹나, 누가 내 뒷담화를 까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쟤들이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걔 뒤에 뭐 대통령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나 문자해서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뇌피셜 쓰고 상상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철철연대 시나리오의 주 내용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선으로 후퇴하고, 어차피 이해찬 씨는 지금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건강도 안 좋다고 지금 하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이 선대위원장으로 조기에 등판을 하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관두고 선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정철 중심의 총선 전략 기획, 양정철이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약 같은 걸 내서 민심을 잡는다, 이거고, 이철희가 이제 총선 역할, 그러니까 이철희 씨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세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요즘 지금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이철희 의원이 자기는 앞으로 선거 안 나갈 거라고.
이러면서 마치 앞으로 정치 그만두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 안 나간다는 얘기지 정치 그만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총선까지는 내년 총선 안 나갈 거니까 국회의원 신분이 남아있는 동안은 최대한 여러 방송에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 그 내년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 나이들면서 민주당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 민주당의 뒤를 밀어준 다음에 자기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쏙 들어가는 요런 지금 시나리오가 가동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철연대의 이제 물꼬트기는 이해찬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 이제 당 안팎의 여론 수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분기점은 이낙연 역할론의 현실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를 지금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해찬 씨한테 선거는 내가 치르겠다. 이해찬 씨는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11월 전국 들어서 여권 내 수도권과 이제 PK 의원들은 그 부산, 울산, 경남 쪽의 의원들은 이낙연 조기 등판론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하고 지금 PK 지역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지도부로는 안 된다. 빨리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선거를 이끌어줬으면 그나마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가 보인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계속 민주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2월 선거대책위원회 그 출범할 때 그 이낙연 씨가 총리 그만두고 빨리 나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명분은 이해찬 한계론이고 실익은 외연 확장을 통한 총선 승리입니다.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찬 씨보다는 조금 덜 매섭고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여론이 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또 이낙연 씨는 자기 대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광도 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경우 양정철 원장은 민주당 총선 전략을 총지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양정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병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공약을 던졌거든요. 민주당이 내년도에 다수당이 되면 모병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사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니네 군대 우리한테 표 주면 니네 군대 안 보내줄게라는 식의. 근데 지금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철희 의원은 이제 청와대 차기 정무수석으로 여러 번 이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사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올 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발탁될 당시에도 이철희도 이제 정무수석 후보로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곧 그만둬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총선에 출마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공천 받는 것도 확보된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저번에 한번 그 공천 배제됐었거든요. 폭력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예. 배제됐었는데 어쨌든 출마하고 싶다고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정무수석을 관두면 이철희를 갖다가 정무수석으로 앉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해찬 사퇴론과 철철 경계론을 연결하는 고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친문재인 지지층, 그 다음에 친조국 지지층에게 퇴진하라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못 살겠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쫓아낸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가 한번 돌았죠. 그 UBC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대표 등 일부 인사가 조국 사퇴를 주도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생겨난 일인데 이 사퇴론을 이제 일축했던 이 대표는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모두 발언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총선을 이끌겠다라고 하고 바로 살을 떠버렸습니다. 이 대표의 정면 돌파로 사퇴로는 수그러들었지만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민심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해찬 씨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총선 인재영입 또한 인재영입 위원장도 내가 직접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죠.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무슨 소문이 돌고 있냐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던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 양정철이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장판에서도 양정철 이 새끼가 문제라고. 얘를 어떻게든 빨리 쳐냈어야 되는, 못 돌아오게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양정철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고요. 양정철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데 본인이 내가 조국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양정철의 사람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됐죠. 앞서 조국 전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과 양정철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초창기 때 항일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순신과 권율처럼 항일전을 주도했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7월 13일 죽창가를 시작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40여 건의 글을 쏟아내며 페이스북에 항일전을 전개했습니다. SNS로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트위터 FBI입니다. 조국을 잡아낸. 아무튼 여기에 양정철 원장도 가세해가지고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C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총선의 영향은 이제 이 항일전 관련해서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민주당은 긍정적이다. 그런 내용의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배포해가지고 아주 그냥 욕을 사발로 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해찬 씨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눈 밖으로 나다 보니까 이해찬 씨와 양정철 씨 간에 이제 불협화음, 균열이 아주 극심해졌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편 이제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씨가 이제 사퇴하고 난 이후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철희가 총선 내년 선거 안 나오겠다고 한 거는 벌써 이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이제 지금 비례대표고 지역구를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본인은 돈도 없고 지역구에서 사실 딱히 인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써먹었던 거고요. 최초로. 이러다 보니까 표창원 씨도 이제 불출마 하겠다 그러고 소위 초선발 쇄신 의론이 나오면서 이제 초선들이 이렇게 불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대표도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닌 겁니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3일과 5일에 SBS, KBS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뒤따를 의원이 20명은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요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이해찬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게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죠. 반면 이제 이해찬 씨는 나를 내보고 나가라고 하는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해찬 씨가 사실 불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이해찬 씨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해찬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실장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해찬 씨는 국무총리였고 문재인 씨는 그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난 그때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하면서 그냥 문실장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이해찬 씨가 나이가 더 많고 또 이 정치나 제야운동 같은 건 선배고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후배 취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고. 예. 원조 친문인 삼철의 존재감도 이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이제 복수 관계자들이 뽑은 내년 4.15 총선 이후 전면에 나설 민주당의 1순위 인사고 불리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산 출마를 준비 중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찾아갔었죠. 그리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조국의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차기 법무부 장관 까무라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하도 이렇게 철들이 자기를 압박을 하니까 나가라고 국면 전환 카드를 꺼냈습니다. 뭐냐면 이제 친문계인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양정철, 윤관석 정책위원회 부속 부의장 그리고 금태섭 의원 등이 포함된 15명의 총선 기획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파를 다 안배해가지고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태섭 의원이 포함되면서 소위 말해서 포용의 시그널을 보냈고 그 다음에 당 내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반대파의 목소리를 누를 이제 명분용 인사로 금태섭을 앉혔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정철 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최동욱 씨 만나고 다니고 신현수 전 국정원 기술실장 만나고 다니고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만나고 다닙니다. 양정철 씨가 이제 윤석열의 대항마로
최동욱 카드를 검토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현수정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정무라인 및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또는 차기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재순 전 비서관은 이제 충북 영동 출마설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정치 중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양정철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이해찬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이들 둘이 서로 충돌하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소위 내가 친문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친박처럼 이 친문 실세임을 또 친문의 좌장임을 은연중에 이제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 또 내가 어떤 걸 해보겠다라고 강조하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양정철이고, 이 사람은 사실 대통령의 안이나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자기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과 싸움질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지금 싸움판이 벌어졌고, 민주당 내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정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조국 씨 관련해가지고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게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던 이제 제보자 X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요신문이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어준 씨가 이제 제보자 X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가 잘못됐다. 근데 이제 이 M&A 전문가고 제보자 X가 검찰 수사에 자문도 해주고, 검사들도 모르는 주식 관련 정보로 주식 관련 수사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거의 검사급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보기에도 정경심 수사는 이상하다 라는 식의 어떤 증언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방송에 출연시켰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수상하니까 일요신문에 알죠? 최훈민 기자, 조국 씨 딸내미 뭐 이렇게 추적하고 다닌다는 그 양반이 이제 뒤를 캐 봤다는 겁니다. 뒤를 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전과나 사기나 횡령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못 믿겠다, 뭐 이런 뉴스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 10월 30일에 나온 기사고요. 제보자 X의 과거 범죄 경력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취재 결과 배임 및 횡령, 사기 등의 범죄 전력이 최소 4회 이상 된다고 밝혀졌다. 제보자 X는 이제껏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공익 제보자이자 M&A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어준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도 잘못됐다는 등 자신과 상관없는 여권 인사 보호 발언까지 이어가면서 의혹 어린 시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 X의 어떤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뉴스타파는 이제 10회에 걸쳐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 뉴스타파의 보도를 기초로 MBC에서는 PD수첩을 만들어서 검사 범죄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X가 뉴스타파의 보도, MBC의 PD수첩, 그 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의 방송까지 다 이제 정보 제공을 해준 사람인데, 그럼 이 정보 제공을 해준 제보자 X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추적 기사입니다. 이런 활동까지 제보자 X는 검찰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공익 제보자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정경심 교수 수사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의구심 어린 시선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난 이후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제보자 X를 동원해가지고 이 검찰 수사가 무리가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라는 식의 프레임 전쟁을 10월 15일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도 출연을 했죠. 또 기사에 따르면 이제 10월 15일과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제보자 X는 검찰의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어떤 범행을 잡아서 처벌하는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했고, 애초 수사 목적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였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인지수사 방식인데, 인지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보완한 다음에 완전히 죄가 확정돼서 구속시킬 때쯤 발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기업의 범죄 행위를 밝히다가 그게 흘러가서 정 교수에게까지 가야 하는 건데 이건 정 교수를 타겟으로 해서 거꾸로 시작됐다면서 이런 방식이니까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또한 심각한 사건도 아니고 인지했다고 해도 당장 수사를 진행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에 착수한 거에 잘못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사기, 주식 범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 회사의 범죄부터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타고 들어가서 이 회사를 누가 갖고 있는지 누가 실소유자인지를 타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런 형태의 건이 아니거든요. 사모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장관의 부인이 잘못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기 이전에 민정수석의 부인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 부인이 이런 잘못을 많이 한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의 남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이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간 겁니다. 게다가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이고요. 근데 이 제보자 X는 일반적인 주식 사건 수사를 갖다가 여기 빗대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검찰이 잘못한 것처럼. 본인은 검사도 아니면서. 법률 전문가도 아니죠. 이 제보자 X가 법률하고 연관된 유일한 건은 전과 한 4범인가 5범에 이제 사기 전과자라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조국 수사는 이제 인지 수사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이제 제보자 X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제보를 넘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이 늘자 M&A 전문가라고 포장된 제보자 X에 대해서 의구심 어린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1호신문 취재 결과 제보자 X는 M&A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전과 탓입니다. 제보자 X는 그 2014년 8월 14일에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제보자 X는 한 언론사의 주식을 실물로 가진 뒤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중순쯤에 한 언론사 대표는 회사 이사진에게 언론사 주식 892만 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 이사진은 평소 알고 있던 제보자 X에게 박보살이라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사채업자일 텐데 이사진은 제보자 X를 거쳐 박보살을 만났고 제보자 X는 건네받은 주식 892만 주 가운데 절반인 431만 주를 담보로 박보살에게 20억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 빌린 20억 원을 언론사 이사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가로 돈 더 받아야 되니까 남은 주식 461만 주는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50억 빌려야 되니까 일단 내가 이 절반으로 절반 빌렸으니까 일단 이 주식은 내가 갖고 있겠다. 내가 아마 돈 더 빌려야 될 거 아니냐. 더 빌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주식 461만 주를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언론사에. 그러니까 이걸로 돈도 더 안 빌려주고 돌려주지도 않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랬냐? 자신이 과거 이 언론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돈 대신에 이 주식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과거 자기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챙기겠다고 해서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제보자 X가 챙긴 주식과는 별개라며 징역 4년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기거든요. 횡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과거 받을 돈이 있는데 니네가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 주식을 맡겼으니까 난 이걸로 그 돈을 가름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고 그 과거 받을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만약에 50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900만 주로 내가 절반 해가지고 20억 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또 돈 빌리면 그쪽에 다시 맡겨야 되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안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횡령이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X의 추가 전과가 드러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보자 X에 대해 사기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최소한 전과 4범입니다. 지금 사기 전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X는 1994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아마 또 부도수표나 가짜수표를 썼다는 얘기고 1998년 사기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사기 전과 5범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보자 X의 범죄 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보자 X는 2015년 8월 구속 상태에서 열린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전과 6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기소가 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양도성 예금증서 18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로 제보자 X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M&A 전문가라고 했던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사기 전과 7범이 됩니다. 그 어떤 전문가라도 사기 전과가 7범 정도면요, 그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김어준 씨는 그런 사람까지 끌어다가 조국을 수호하는데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팬들이 많으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한때 뉴스공장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김어준 씨와 조국 사태 이후의 김어준 씨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발언이나 본인의 이 뉴스공장에서의 보도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구독을 중단하시고 손절하시는 게 여러분의 경제생활에도 한층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